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사조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기술에 의한 생산,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의한 소비가 비즈니스로 순환되는 혁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죠.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 인문학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상세계를 만든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죠. 1단계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하는 것. 2단계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빅데이터화 시키는 것. 3단계는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 애널로그화로 완성하는 것이죠. 즉,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키고 이것을 최적화시켜서 맞춤과 예측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죠. 자, 그러려면 그 수단이 뭐냐? 기술이 필요하죠. 현실을 가상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폼,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최적화시키는 인공지능, 그 결과를 다시 현실로 가지고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과 더불어서 기술이 만든 일자리, 생산성 향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인간의 욕구가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봤죠. 이래서 일이란 것은 이제 노동에서 억과 논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일의 정의는 뭐냐?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일거리의 집합이죠. 일이란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분배하는 순환 과정입니다. 여기에 기술과 욕망의 역할을 하죠. 일자리는 착취도 아니고 시혜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치의 일부를 적절히 분배받는 거죠. 내가 만든 가치보다 더 많이 분배받아 가는 것도 착취고, 그리고 가치 창출에 비해서 분배를 하지 않는 것도 착취죠. 여튼 이러한 조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반복되는 노동, 그리고 창조적인 업, 재미있는 놀이. 그래서 이 반복되는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창조적인 일과 협력적인 일은 인간이 한다. 이 연결 구조가 미래의 인사 조직의 핵심 구조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는 연결 비용이 줄어들면서 태스크랩과 같은 레이버 플랫폼들이 등장하죠. 연결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은 내부에 최고의 경쟁력 가진 분야만 내두고 나머지는 외부화시킵니다. 결국은 기업은 분해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경제가 등장합니다. 기업은 분해되고 생태계로 재구축되죠. 기업은 해체되고 일은 매듭 단위의 일거리로 나누어지는 넛워킹이 만들어집니다. 노동이 아닌 일의 경제로 바뀌게 되죠. 인사관리에 혁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미래 일자리는 단순 노동, 정보 수집, 계산, 지식산업에서 이제는 복합노동, 체업, 경업으로 가고 미래의 직업은 지금 모르는 기타 직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러한 롱테일의 직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긱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혁신이 만든 생산성 증가는 일자리를 없애거나 일의 총량을 감소시키죠. 그러나 미충족 욕망이 만드는 수요 증가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죠.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평생 교육과 분배의 거버넌스입니다. 앞으로 미래 인사 조직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모라백의 역설은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일은 인간에게 어렵다는 겁니다. 각각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잘하는 친구들. 따라서 반복되는 일, 즉 효율이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복되지 않는 혁신의 일은 인간이 담당하는 미래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인사관리의 숙제입니다. 따라서 미래 인재상은 스펙형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넘겨주고 창조형 인간으로 우리가 사람을 키워가야 됩니다. 결국 협력하는 계자가 미래 인재상이 됩니다. 창조성 더하기 협력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사라지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미래 교육은 따라서 학습 능력, 반복되지 않는 학습 능력을 협력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총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권 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에듀텍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일자리의 두 번째 문제, 분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창출을 한다는 자본주의와 가치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는 각각 양극화와 황폐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단일고리로 해법이 없다는 것이죠.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따라서 가치 창출과 분배 순환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국가의 거버넌스, 리더십이죠. 이를 위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1차 분배와 분배를 촉진하는 2차 분배가 각각 최적화되고 이를 투명 도조세와 분배 격차로 조정하는 구조가 선순환 혁신 분배 모델이 됩니다. 혁신의 영역, 순환의 영역, 분배의 영역이 되죠. 성장은 촉진하고 불경은 축소하되 이 가운데를 선순환시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분배 거버넌스입니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 장벽을 돌파하고 노동 유형 안정성을 제공하고 혁신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과 불균형 축소를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조세와 기부, 즉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순환이 됩니다. 이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분배 거버넌스죠. 그렇다면 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개인의 선순환과 사회의 선순환과 기업의 선순환이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치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과정입니다. 사회 전체는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고 기업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가 순환하고 개인은 성과와 역량이 순환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성과 역량 수양에 필요한 단기 문제가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장기 플랜으로서 사회 전체 생산과 분배 룰을 구축하는 것이 일자리 최적.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바탕에서 미래 기업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기업은 빠른 변화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기반한 미래 예측은 거대한 차이를 가져오죠. 기본적으로 100년의 변화가 이제 10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 그리고 방향이 분리되어 온 과학기술 인문사회가 초융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경쟁의 바다에서 확실한 영역을 담당했던 효율 경제가 이제는 불확실한 혁신 경제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죠. 자, 효율에서 혁신으로
기업 경영은 바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혁신이 이제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붉은 여왕이 얘기했듯이 한 군데 있으려면은 힘껏 뛰어야 됩니다. 기업의 현실이죠. 점진의 혁신 가지고는 우리는 경쟁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Y제 혁신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Y제 혁신은 방법론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사내기업가의 역할입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사내기업가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창조협력의 사내기업가. 자, 그러면은 사내기업가를 보죠. 창조협력의 사내기업가.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도전과 꿈꾸는 두 개가 합쳐진 이노베이터입니다. 이러한 이노베이터가 분배 리더십과 합쳐진 것이 기업가 정신, 즉 저는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을 앙트러프레니어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업가 정신 2.0 책에 써놓은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기업 내에서 발휘되면 사내기업가가 됩니다. 사내기업가는 사내혁신의 리더십입니다. 사내 가치 창출과 분배, 선순환 리더십이죠. 구글의 핵심 실행 전략 1순위가 바로 사내기업가 양성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미래기업에게 사람이란 무엇이냐? 과거에는 직원이었죠. 미래기업에는 사내기업가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존재 이유고, 활용이 아니라 도전이고, 성과가 아니라 혁신이고, 그리고 보상이 아니라 분배가 됩니다. 통제의 대상에서 성장의 주체로, 그리고 효율성에서 창조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업, 국가, 개인의 선순환 문제를 바탕으로 인사조직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죠. 이런 만들어진 가치를 기업과 사회가 가치를 분배하는 이 과정이 기업과 사회의 연결 과정입니다. 여기에 앙트러프레너십과 소셜 임팩트가 상호 연동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무국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됐죠. 기업과 사회가 대적됐습니다. 기업은 수탈 조직이고 HR은 갈등 관리고 기업은 개인과 갈등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경제사회가 분리됐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양극의 단계에 있습니다. 분리와 갈등에서 양극이 재결합되고 부분과 전체가 융합되는 이것이 바로 묘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룩되는 선순환의 모습인 태극의 모습입니다. 케이오스에서 파라독스를 거쳐서 다이내믹스가 오가닉스로 생명을 얻게 되죠. 상극의 대립이 성장과 분배, 이러한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모든 생명의 본질입니다. 올챙이의 모습, 태아의 모습, 그리고 콩나물의 탄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상극이 순환하는 과정이죠. 이 순환의 힘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가 바로 묘합의 영역입니다. 이 묘합의 영역은 문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을 이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기업의 정의는 가치 창출과 분배 활동의 주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따라서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모델이고 기업가 정신은 그것을 선순환시키는 리더십이다.
가치 창출은 우리가 양의 기운으로 볼 수 있죠. 기업의 이익, 가치 분배는 소비자의 이익, 전략과 조직, 그리고 혁신과 효율, 성과와 사람, 이 두 가지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순환되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과 기업과 사회는 각각 선순환됩니다. 역량과 성과가, 가치와 창출이, 이 사이에서 기업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를 선순환시킵니다. 이제 사회와 기업과 기인은 분리된 개체들이 아니라 선순환되는 주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의 기업에서 기업과 사회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업 활동을 어떻게 봤느냐? 효율 경쟁의 레드오션에서는 우리가 들어간 원가, 즉 코스트에다가 프로핏을 붙이는 것이 판매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코스트보다 많은 프로핏을 붙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순환의 개념이 없지요. 내가 소비자를 호갱을 만들어야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은 뭐냐? 기업의 본질은 내가 들어간 코스트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만들어서, 즉 가치 창출이죠. 이 가치 창출은 기업가의 혁신과 근로자의 효율이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가치를 소비자와 나눕니다. 밸류에서 프라이스까지는 소비자에게,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코스트는 생산자가 가져가죠. 이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을 저는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의 이익은 다시 기업과 직원의 가치 분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자본에서 혁신으로 갔죠. 서로우 교수가 자본이 기여한 것은 산업혁명 과정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80%는 혁신, 그리고 나머지 10%는 노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GDP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GDP는 경영학과 서로 연관이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경영학의 부가가치 합이 바로 GDP가 됩니다. 경영학을 부가가치의 순환 과정으로 재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바로 태극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가가치의 순환이 됩니다. 정적인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업에는 이익의 극대화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 과정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에서 기업 가치를 조금만 가져가는 경우, 소셜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캐서는 평균 1조의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만 포럼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란 것은 이거의 0.00001% 정도 수준이죠. 소셜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사회적 가치에서 기업 가치를 대략 20에서 30% 그 정도 가져가는 기업들이 영리 기업들이죠. 3분의 1 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가치 창출에 통해서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선순환돼야 되죠. 기회와 혁신 역량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남들이 못 본 기회죠. 남들이 못 가진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분배 정의를 통해서 가치 분배를 잘하면은 선순환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내의 분배 구조를 가지고 매출에서 매입을 뺀 부가가치를 잘 분배하면은 그 다음 부가가치 창출이 커지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환 과정입니다. 순환 과정이 깨지면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배를 더해라, 아니면 결과적으로 성장을 더해라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순환 과정을 잘 만들라. 이것이 미래 사회의 기업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기업의 순환 문제를 보면은 기업과 사회는 가치 창출과 가치 획득으로 순환되면서 이 과정이 선순환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이윤을 동적 이윤, 즉 일회성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동적 이윤의 극대화하고, 그러한 가격을 제가 공명가격,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가 공명하는 레저넌트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과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한판 승부죠. 불투명한 게임에서는 누구든지 단기 이익 극대화로 갑니다. 경쟁을 통해서 일회성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팔면 아몰랑이고, 여기선 불신과 정치, 폐쇄적 구조, 억압적 가불구조, 플랫폼 구조는 없죠. 처세술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구조였죠. 그런데 게임 이론에서 반복되는 투명한 게임은 장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공명가격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동적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거래가 관계로 바뀌게 되죠. 서비스가 되니까. 불신이 신뢰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개방적 구조로 창조적 그리고 플랫폼 구조의 윤리적 기업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이 우수기업이냐? 상황이 일회성 불투명한 게임에서는 마키아벨리적 기업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복되는 투명한 게임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차이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반복되는 제도전, 즉 안전망을 갖춰주고 투명한 개방, 인터넷의 개방과 공유성을 확보하게 되는 룰을 만들면 여기서 호혜적 이기심 기반의 선순환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의 경우를 보면은 이러한 과정을 악용하는 바이러스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SNS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절대 권력은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왜곡은 가중처벌한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이제는 가치 창출과 분배로 순환되게 된다. 영리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본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점 똑같아요. 가치를 분배하는 점도 똑같습니다. 단지 비율이 다를 뿐이죠. 다음으로 기업과 임직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 존재 이유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이 생산자가 분배받은 요 가치가 프라이스에서 코스트를 뺀 부가가치가 되죠. 이 생산자의 목을 갖고 와서 공유를 합니다. 어떻게 공유하느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 비용을 빼면 경상이익, 세금을 내고 순이익을 얻는다. 기업의 목표가 순이익 극대화에 있다면은 결국 그것은 국가 직원과 갈등 구조를 빚는 구조가 됩니다. 기업에 오류가 생기죠. 이것은 손익계산서지만 대차대조표의 오류는 이런 것들이 오류가 됩니다. 레이더스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연구관리비를 없애고 사후관리비를 없애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팔아치우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됩니다. 이러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봐야 될 것이냐? 가치 창출과 분배가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사람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순환됩니다. 성과평가와 역량평가가 병행되게 되죠.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분배 선순환, 이것이 선순환이 바로 목표가 됩니다. 우린 선순환 개념을 빼고 분배를 잘해야 된다, 성장을 잘해야 된다, 둘 다 아닌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효율을 만드는 것은 노동과 자본입니다. 혁신을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과 선실한 근로죠. 이 시대의 자본은 절대 희소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장을 만드는 부가가치의 선순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서 기업 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하느냐? 매출에서 매입액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가 부가가치가 창출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다시 제1분배 급여입니다. 그리고 이 경상이익은 손익계산서와 일치하고 이것을 다시 제2분배 이해관계자들에게 나눈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들이 서로가 나눠 갖는 구조를 잘 갖는데, 벤처기업들의 경우는 이것을 3분의 1 룰을 적용한 기업, 이건 메디슨에서 제가 만든 룰인데, 자, 3분의 1은 임원, 임직원, 3분의 1은 기업, 3분의 1은 주주에게 재분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가 순환되게 됩니다. 기업 국가 직원의 공통 목표는 부가가치입니다. 기업 활동은 부가가치 창출과 분배 선순환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으냐? 장기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합니다. 오늘 부가가치 분배를 너무 많이 하면 이 다음 부가가치 창출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죠. 부가가치를 어떻게 선순환시킬 것이냐, 이 선순환이 기업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뭐가 되느냐? 급여는 기업의 공동체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공동체로 인식할 때는 기업은 급여는 분배가 되죠. 과거의 계약관계에서는 비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이것은 사내기업가입니다. 자아실현과 계약의 이행, 일과 교육의 통합, 업무의 확대와 보상, 상호작용과 일방적, 외부지향적과 내부지향적. 벤처기업의 3분의 1을 하여서 부가가치의 창출 분배가 이렇게 조직의 역량으로 커지는 거죠. 기업과 직원은 서로 선순환되는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미래 기업은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선순환됩니다. 역량과 성과의 융합이 필요하죠. 자,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역량주의와 그리고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성과주의는 지속적으로 우리 인사관리의 양대축이었죠. 근데 피터 드러커 교수는 두 가지를 결합하는 소위 목표관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로 결합하느냐? 인간의 도전을 통해서 결합합니다. 도전을 통해서 인간과 업적을 통합하자. 역량과 성과를 융합하자. 바로 이것은 사내기업가의 육성입니다. 자, 도전을 통해서 역량과 성과가 융합된다. 바로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얘기한 자율에 의한 목표 관리입니다. 인간과 업적이 도전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거죠. 자, 이러한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얘기하는 소문자의 목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는 역량과 성과가 인간과 업적이 선순환되고 조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불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 가치나 행동하도록 한다. 바로 도전, 실패, 지원, 학습 과정을 순환하게 되는 거죠. 바로 보아도 이거는 코칭의 방법입니다. 이래서 목표 관리는 목표 설정 플랜을 120%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는 상하 합의를 하고 수단은 개인의 자율의 선택에 맡기고 그리고 주간의 객관화를 통한 공정한 평가를 하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하는 액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목표의 플랜은 우선
의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 요소인 20%의 애매모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게임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임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 속의 재미와 현실의 의미를 120% 목표 설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 바로 게임화의 과정입니다. 게임화는 중요한 것이 결과에 대해서 징벌을 하면 게임은 사라집니다. 재도전이 돼야 되죠. 이어서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방정식은 이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역량과 주어진 과제가 정점에 만났을 때 물 흐르듯이 편안한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플로우 곡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어서 C단계에서는 주관의 객관화,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전 통제에서 사후평가로 가는 거죠. 사후평가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 같이 통제와 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평가는 상호주의. 내가 너를 평가하면 너도 나를 평가한다. 왜? 목표의 설정이 상호 합의돼야 목표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은 복잡계가 됩니다. 이러한 복잡계가 되면 정보의 수용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왕성한 개방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주관의 객관화를 통해서 우리는 조직의 핵심인 혁신 기업의 소위 다면성, 협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핵심이 되는 건 피어 리뷰가 되죠. 연간 사학계획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평가 기준의 객관화가 가능하느냐. 단순 업무는 가능합니다. 복잡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을 시장화한다. 즉 주관의 객관화에 맡긴다 하는 겁니다. 실제 구글이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통제, 경쟁. 그래서 우리는 방임이 아니고 자율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중평가와 집단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집단이 다중평가를 하는데 권력의 개인화는 막아야 되죠. 예. 그리고 피드백 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재심제도.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조직의 통합성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고과 끝나면 술집이 불나죠. 상부에서 하는 평가는 업적과 성과를 하죠. 하부에서는 뭐를 평가하느냐? 우리가 하부에서는 평가하는 것, 역량을 평가합니다. 수평에서는 협력성을 평가하죠. 자, MBO의 핵심은 가불 구조를 타파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하위 욕망에서 상위 욕망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생존에서 안정, 명예, 그리고 자아실현, 타실현. 창조적 리더의 길은 타실현의 길이죠. 많이 보상받는 기여자가 나의 성과급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위 욕망에서 상위 욕망으로 진화하도록, 즉 재화에서 명예와 자아실현으로. 다시 말해서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하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경쟁한다. 그것은 소위 제대로 된 분배 구조가 아닌 거죠. 이러한 창조적 리더는 홍익인간의 리더로서 그리고 코칭의 기법으로서 즉 도전 실패 학습의 기법으로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에 기반한 보상을 해야 되죠. 다양한 보상 체계. 이것은 단계마다 다른 보상을 해야 된다. 가점주의, 주관의 활용, 금전 비관전, 집단주의가 개인. 핵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기여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사람마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욕망이란 어떤 것이냐. 영업보상은 지수함수로, 혁신보상은 로그로, 보상은 성장의 수단이 되도록. 그러면 인간 욕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메슬로우, 프로이드, 대학, 뇌과학, 시공간,
엘더퍼의 성장, 관계, 욕구, 존재 욕구의 이론, 제가 얘기하는 인문, 경제사회, 과학기술의 얘기, 그리고 기업경영은 급여, 복지, 우선, 승진, 명예, 자아실현으로 갑니다. 즉, 이 보상체계가 인간의 욕구 구조하고 맞아야 되고, 이것이 이 전체의 기업의 내부 구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인간과 기업의 공존화가 미래 조직의 본질이다. 그래서 역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는 뭘까? 바로 실패입니다. 도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의 실패가 있어야지 전체가 성공한다. 이것이 혁신 조직의 핵심입니다. 부분의 실패가 없으면 혁신이 없습니다. 실패는 혁신의 원동력이죠. 모든 도전은 실패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실패를 지원하는 학습 조직이 성공의 요건이다. 학습이 성공과 역량의 순환고리죠. 도전, 성공, 실패, 학습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보면 바로 태극의 과정, 이기심이 승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징벌을 하는 관리를 해왔었죠. 측정 가능한 반복 업무에 적합했습니다. 보상을 주는 것, 성과지향적 업무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벌과 보상은 외부적 관리죠. 이러한 외부는 인간의 외생적 요소, 불행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내부에서 오죠. 자, 내재적 동기부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X, Y가 아니고 Z가 필요합니다. 즉, 도전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 내재적 동기부여가 바로 사내 기업가의 핵심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혁신은 도전을 바탕으로, 도전은 실패를 포함합니다. 100% 성공은 도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해서 실패를 죄악이다. 그러면은 도전이 저하되고 관료주의, 불패 관료주의가 횡행하게 됩니다. 실패를 지원하게 되면 기업가 정신의 필승의 사상이 통해서 도전이 확대가 되죠. 자, 그러면 실패란 무엇이냐? 실패가 있으면 단기 성과는 당연히 나쁩니다. 없으면 조직의 역량이 정체, 혁신이 안 되죠. 이 도전과 실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제 견해가 120%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와 동기부여의 균형입니다. 이걸 통해서 개인이 업무에 몰입한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경쟁이 우위에 서지 않습니다. 일라벨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자기 업무에 몰입은 필요합니다. 몰입을 강제로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몰입하게 할 것이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실패를 지원한다고 메디슨에서 붙였더니 신입 직원들이 와서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소의 노력을 한 실패를 지원하는 거죠. 도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전이 있는 실패는 지원하는데 도전이 없는 것, 경계에 대한 실패는 지원하지 않는다. 도전에 의한 실패는 반드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없는 실패는 지원하지 않고 반복된 실패가 대표적인 거죠. 모랄 해저드는 엄단한다. 이건 최소한 징벌을 3배를 하는데 발과 확률 곱하기 3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규제는 줄이고 개별 통제도 최소화하고 단 사후평가는 강화하고 도덕적 가중정벌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 책임을 약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규제를 없앤 게 아니라 규제를 사후에 강화시킨 거죠. 자, 실패를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관리는 사전 통제에서 사후 수정으로 갑니다. 단 문제가 이것이 외부적인 업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결정적인 업무의 경우는 사전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혁신에 관한 업무는 사후 수정, 포개 관리가 됩니다. 실패를 숨기는 것이 실패보다 나쁘죠. 자,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관리를 위해서 수단을 선택하고 보여주는 관리를 위해서 자유결정의 지표를 보여줍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관리를 위해서는 보여주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돌연변이하고 혁신은 너무 비슷하죠. 돌연변이는 진화해서 도태됩니다. 아이디어는 사업화에 실패합니다. 0.7%가 성공하죠. 80% 신사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진화는 돌연변의 힘이었죠. 둔부비대증으로 직립보행, 전분유전자 돌연변이로 농업탄생, 우유소화 돌연변이로 유목생활과 인류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인 오퍼레이션 중심의 환경에서는 비즈니스맨, 경영자가 필요하고 이건 단순계의 논리였죠.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혁신이 중요하고 앙트러프레너가 중요하고 복잡계의 논리가 됩니다. 확률과 기대가격입니다. 100% 확률로 50만원, 10% 확률로 1000만원. 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노란 버튼, 빨간 버튼, 파란 버튼. 자, 이것은 위험 최소화를 하는 공무원 지망이 됩니다. 이것은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기업가적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10번 반복 가능하다면 뭘 선택하실 거죠? 대부분 오른쪽을 선택할 겁니다. 즉, 대수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반복돼야 되는 거죠. 도전의 조건이라는 것은, 기업 내 도전의 조건은 업무의 자율성, 혁신의 고취, 공정한 보상, 공동체적 질서, 이 네 가지가 뒷받침되는 것이 기업에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성장 공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 곡선에서 부분 지식, 부분 문제, 창조적 대안, 총체적 문제, 통찰력과 발굴 단계로 올라가는 이 단계를 밟아서 지속적인 도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급할 때 스티플 러닝 커브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괴감과 자만심 사이에서 서로 스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중심으로 자만하면 질책하고 그 다음에 자괴에 빠지면 격려를 해주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샌디에고에서 20년간 15,000명 조사한 결과 자존심 과다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포기관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관리를 통해서는 120% 목표를 통해서 20%만큼 도전해서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이런 도전 과정을 거쳐서 조직의 역량이 커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표와 교육과 업무가 통합되는 포기관리입니다. 그런데 선행관리는 교육과 업무가 분리되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업무를 하고 익숙해지면 또 교육하고 업무하고 교육하고 업무하고 굉장히 개인의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궁극적으로 위험 비용은 줄었지만은 전체적인 조직의 역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통제에서 코칭으로. 한국의 목표관리는 MBO, KPI, BSC 무엇이 잘못인가? 목표관리가 추락합니다. 우선 체계화를 실패한 방인관리로 가죠. 목표관리가 아니라 그냥 방인관리입니다. 여기는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노르마 관리를 목표관리로 오인하게 합니다. 가치를 상실시키죠. 여기는 불확실성이 도입돼야 됩니다. 자, 불확실성과 애매모호성을 없앤 지표가 KPI와 소위 BSC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약화시켜요. 노르마 관리로 전락시킵니다. 역량과 성격의 선순환이 붕괴되는 거죠. 이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조직 차원에서는 소극적 부정적 문화로 변화하고 KPI 학습의 결과는 목표 하향을 노력하고 조직의 모랄이 파괴되고 협업과 도전이 약화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타율적인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을 실패하게 됩니다. 자율관리의 참고용으로 쓰라. 자, 조직 차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조직 구조를 가지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자, 이 중에서 두 개 회사를 보겠습니다. 구글과 애플을 보도록 하죠. 구글과 애플, 랭크 드리븐과 위계 질서, 롤 드리븐, 역할, 자, 위계 조직. 위계 조직은 제일 높은 사람이 다 결정하죠. 가벌 구조입니다. 의사결정, 그리고 요 장점, 단점, 채용, 일회 분배 수용, 책임 인센티브 기업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에 따른 호칭이 중요하죠. 자,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권력입니다. 자, 권력. 의사결정 권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실무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되고, 뛰어난 식견이 있는 사람이 혼자 그린 비전을 향해서 전 조직이 달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의사결정권자, 중간 관리자, 그리고 실무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은 뭐냐면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사불란하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60년대 대한민국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단점은 변화와 혁신에 취약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마찰이 발생하고, 그리고 소수 의사결정권자의 능력에 따라서 조직이 좌우돼 버리죠. 이상적 구성은 뭐냐? 질문을 최소로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채용은 성적으로 사람을 뽑죠. 이미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위계 질서는 일의 분배, 위에서 모든 걸 분배를 시키고 종합적 설계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이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경우에는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죠. 보상은 충성심과 애사심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가 빠르게 우리 일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설계를 하고 차량물을 설치하는 라인의 사람은 차에 물만 잘 달면 되는 거죠. 책임과 보상입니다. 바로 애플, 전통적인 미국 기업,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리더가 있는 경우는 이걸 통해서 성공으로 갑니다. 리더가 성공적인 조직은 이러한 위계 조직에 성공합니다. 제일 나쁜 건 위계 조직에서 형편없는 리더가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이 바로 그러한 구조에 해당됩니다. 역할 조직을 보죠. 역할 조직들은 의사결정권이 위아래가 아닌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지오는 뭐냐?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조직에서 장점은 민주적이고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죠. 단점은 뭐냐? 핵심 가치와 조직 강령이 확실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채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해야 되냐? 자기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도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죠. 채용 과정이 성적이 아니고 10명 정도의 기존 인력이 투입돼서 검증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일의 업무의 분배가 달라집니다. 각 전문가들이 함께 설계해서 일을 분배하고 전체 미션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면은 인센티브, 실패하면 개인의 책임,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최고의 퍼포먼스 내는 직원을 위해서 많은 연봉과 주식을 줍니다. 개인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자신의 책임을 맡는 거죠. 엔지니어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문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것이 그의 커리어가 됩니다. 자, 기업 사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비앤비.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됩니다.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진 스마트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조직해서 구글의 미션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끝없는 창의적 프로덕트를 소리소문 없이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요약해 볼까요?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 이 두 가지가 의사결정, 장점, 단점, 이상적 구성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즉, 조직 구조는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수직적에서 구조 네트워크, 분권화를 통해서 구조 네트워크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4차 산업혁명에서 문제는 이 경영의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경영을 보면은 제품, 지역, 기능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능 중심 조직을 만듭니다. 생산, 판매, R&D, 그러다가 제품이 많아져요. 초음파, MRI, CT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도 많아집니다. 유럽 본부, 미국 본부. 그러면은 처음에 기능 중심 조직을 만들었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업부 조직을 만들어 보고 안 되면 지역 본부를 만듭니다. 역시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물류, 품질 등 이런 4차원 플러스 알파, 5차원, 6차원의 경영으로 경영의 차원이 넘어갑니다. 자, 경영 환경과 조직의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3차원의 마리오를 2차원 공간에 투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차원에는 안 되죠. 그래서 차원이 두 차원이 다르면은 이것은 조직 투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직의 차원과 경영 환경의 차원의 문제가 바로 이 경영 조직의 핵심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조직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다차원 조직을 구현해야 됩니다. 동시에 조직은 다계층 조직에서 플랫 조직으로 가고 있죠. 다기능, 다차원, 신속, 그리고 상호적인 홀리스틱하게 됩니다.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죠. 여기에 시간이 또 들어갑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공조직의 특징은 시간이란 요소가 별로 없죠.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결정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이거죠. 예, 조직을 버추얼 오거니제이션, 이제는 조직도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원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죠. 중심 차원 이상의 조직은 가상 공간에 구조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결합한 인간의 집단화를 시킨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영업, 연구, 생산이라는 기능의 차원, 제품의 차원,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의 차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중 한 차원은 현실에 나머지는 가상 조직을 만듭니다. 현실과 대응되는 가상 조직을 클라우드 블록체인에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화를 시켜서 현실과 1대1 대응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속도로와 같은 무작위적 이런 기계적 조직이 아니라 항공망과 같은 허브가 있는 불균형한 망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롱테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 초거대 기업과 그리고 무지하게 작은 기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벨커브에서 파월로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기계 조직과 생명 조직의 차이죠. 바로 자기 조직화 네트워크입니다. 자기 조직화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게 프로테인, P53 포유류의 유전자죠. 그 다음에 대사 네트워크,
전부 다가 뭐냐면 이와 같이 롱테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네트워크에 점을 가진 데와 없는 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위계 조직엔 제너럴 매니저가 있고 디렉터가 있고 그리고 매니저들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망이 없으면 조직은 이제 경쟁에서 탈락합니다. 혁신 역량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내부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은 재구축됩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 성장하고 스스로 컨트랙션, 분리, 머지, 버스, 데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바로 대표적 흄렛 패커드는 이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적 재배치를 합니다. 이메일 네트워크를 보고 오프라인 조직을 바꾸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적어도 10배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오프라인으로 역시 구축해야죠. 덜 중요한 것을 가상 조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소멸인가요? 확장인가요? 스마트폰과 융합하면서 이젠 클라우드에 스마트폰이 연결되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이런 집단 조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직의 가상화가 가능하게 됐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 형성, 공동체, 즉 혼론의 구조. 기계 자동화에서 생명의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죠. 프랙탈과 카오스에서 생명으로 갑니다. 프랙탈 현상과 카오스 현상이 자기 조직화의 창발성을 만들면서 생명 현상을 만들고 기능 분할, 자기 증시, 비사전적 상호작용, 옴사스러움과 같은 이런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죠. 자기 조직화 시스템은 우리 몸과 같이 스스로를 조직합니다. 변할 유발한 동인이 없이 자기가 자신을 만들죠. 여기에 창발적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없던 질서가 만들어지죠. 이런 혼론과 이머전스를 거쳐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혼론 현상과 부분이 없던 특징이 나오는 이머전스가 만들어지면서 부분의 정보가 전체의 정보하고 혼론 현상을 가지면서 부분과 전체가 이와 같이 이머전트한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부분에 없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혼론의 자기조직화에서는 조직 우선에서 개인 우선으로, 개인이 시장경제의 기업처럼 상호협력의 룰에서 개인이 판단 자기조직화를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혼론의 부분과 전체의 통합, 창발적 특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인간의 정신, 영양분, 신경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VIP의 공유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Value Information Profit이죠. 생명체는 항원성, 백번, 시너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화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말씀드린 선순환 기업가 정신이 상생에서 상급으로 진화를 합니다. 이 진화 과정에서 대립되는 기운이 순환되죠. 사회를 바꾸는 혁신, 그리고 유지하는 효율, 이 두 개의 기운이 품질과 R&D가 상승으로 순환합니다. 상극의 대립이 순환해서 상생의 가치를 만들죠. 기능이 분할되되 근데 순환으로 통합되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강은 강물을 따라 그러죠. 그렇지만 강물은 강의 흐름을 바꿉니다. 비선형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특징이죠. 포지적 의사결정, 소통과 학습 조직, 부분 적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 인간과 같이 간장, 우리 연구개발, 혁신을 만들, 신장 관리, 뇌 경영, 위장 영업, 심장 자금 이렇게 같이 5행이 서로가 상생상극을 통해서 기능이 분할되고 시스템 통합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생명경영은
양극의 가치가 순환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국부 창출과 인간 존중이, 소비자 가치와 기업 가치와 성과와 역량이, 오퍼레이션과 이노베이션, 업무와 교육이 통합됩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가 이노베이션, 양의 기운과 오퍼레이션, 음의 기운이 각각 사상, 경영과 에서 CEO와 COO로, 기술에서 R&D와 생산 품질로, 영업에서 마케팅과 세일즈로, 운영에서 기업과 관리로 나누어지죠. 음과 양이 다시 사상으로, 그리고 전체가 8쾌의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도전 실패 학습의 순환 구조를 갖고 이것을 제가 태극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기업의 성장. 창조는 파괴로부터 시작하죠. R은 새의 세계고 테러로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 이런 지속적 혁신 조직은 개인은 도전을 하죠. 업무는 목표 관리로, 조직은 태극 조직으로, 그리고 사내 기업가를 거쳐서 스핀아웃을 통해서 초생명 기업을 만듭니다. 이런 모기업의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외부로 스핀아웃돼서 모기업과 시장 효율과 기술 혁신이 합쳐지게 되죠. 모기업과 시너지는 기업 내에 있을 때에 비해서 바깥에 나가면 2배 이상 에너지 효율이 올라갑니다. 지분을 30% 주더라도 모기업의 40% 이익이 되죠. 생명기업의 성장은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성생시, 유성생시, 조인트벤처, 관련 다각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죠. 지속적 생명, 즉 도전, 목표관리, 태극, 인트라벤처, 스피너웃, 초생명을 거쳐서 개인이 업무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사내, 사회,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초생명 기업이라는 책을 제가 쓴 내용이죠. 기업과 개인과 사회가 순환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 인문이 융합하는 초생명사회,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